확실해요? 이인걸 내곡동 사건하고 관계없다고 나왔어요? 아, 내곡동과 관계없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롯데 변호를 맡았다. 아, 그러니까 내곡동 사건과 무관하고, 그리고 옥시 변호사가 아니고 홈플러스 변호사였고 롯데 변호를 맡았다는 거네. 김앤장에서. 아까 그 사측이 옥시가 아니라, 옥시가 아니라 홈플러스 쪽이었다고. 그게 이제 그 가습기 첨가제 사건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대형 마트사들도 공범이다 이러면서 그 문제가 됐는데, 그때 홈플러스 쪽 그 변론을 맡았다는 거야, 이인걸이. 예. 그리고 그 내곡동 사건은 내가 아니라는 얘기 못 봤어요. 내곡동 사건에 무관하다는 얘기는 내가 못 봤거든요. 관련 기사 좀 갖고 와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이인걸이가 김앤장 출신이야. 김앤장 출신이고, 김앤장은 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 회사란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롯데그룹의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롯데그룹의 변호를 맡은 바가 이때잖아. 이거 하나 더 추가된 거야 지금.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왔다. 내곡동에서 무혐의를 주장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확실한 거예요? 잠깐만. 근데 물타기 거짓 해명이라고 나오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옥시 변론 안 했지만 다른 제조사 홈플러스 변호를 했대잖아. 왜 보고 싶은 것만 봐. 여기 한겨레 기사 나왔네. 옥시 변론은 안 했지만 다른 제조사 홈플러스 변호했다. 그 다음에 중수부 연구관 때 내곡동 의견 조율. 수사팀 불러서 무혐의 주장 증언 나와. 그러니까 그 이인걸이가 지금 거짓말했단 얘기야. 그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게 거짓 해명이라고. 아, 나 진짜 우리 시청자님들 왜 이러실까? 청와대 그 이인걸이 이력서 논란에서 롯데그룹을 변호한 사실 시인했다. 그러나 내곡동 사저 무혐의 주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 변호는 사실이 아니다. 옥시가 아니라 홈플러스 제조사였어. 맨 처음부터 옥시라고 나온 게 아니라 홈플러스라고 나왔어요. 근데 누가 옥시라고 주장했나 보지? 이거는 부분적인 사실에 근거한 변명일 뿐이다. 이인걸은 지난해 김앤장에서 일할 때 옥시 변호를 맡지 않았지만 홈플러스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당시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맡았던 한 검찰 관계자는 홈플러스 변호인으로 검찰 청사에 여러 번 왔고, 홈플러스 직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입회도 했다. 그리고 옥시 입장을 대리했던 법률 대리인이 청와대 행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자 이 변호사는 이 가습기 살균 업체 변론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 자료를 낸 것이다. 그리고 당시 내곡동 사건 수사 때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관련자 조사를 통해 퇴임 뒤 이명박 대통령이 거주할 집을 내곡동에 지으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사저 건립 사건에 어쩌고 감수봐 뭐 쭉쭉쭉 내려가서 이때 이인걸 중수부 연구관 등 4명 그때 얘네들이 이인걸 연구관은 참 웃기더라. 대검 수뇌부의 무혐의 의견을 그대로 반복하는 완전 앵무새였다. 예. 그니까 이게 지금 이인걸은 해명도 지금 물타기로 하고 있고 가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명분이 딸리는 거야. 예. 이런
이런 사람이 이걸 수사하면 명분이 딸린다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어. 개인의 비리는 개인의 비리이고 뭐 수사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개면 난 안 된다고 봐요. 예. 이인걸 행정관 내정자 홈플러스 변호 이력 걸림돌. 저게 뭐 다른 얘기 나왔어요? 이인걸이 홈플러스 변호를 했는데 뭐 이 가습기하고는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기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예,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제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이인걸이 수사에 끼이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이인걸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사건 자체의 본질이 호도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명백한 한민구 김관진의 항명 사태이고,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가동했다 그러면 이건 반역죄로 처벌해야 될 매우 중범죄인데, 이걸 수사하는 사람 자체가 공정한 사람이 아니다. 뭔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 수사를 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중간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또는 이 언론에서 이걸 물고 늘어져가지고 본질에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난 이인걸은 빠져야 된다고 보고, 뭐 윤석열이 직접 맡든지, 예, 윤석열을 직접 끼든지 해서라도 이거는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예, 그리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드가 가동되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 개의 국제법과 한미 행정협정까지 위반한 사드를 신임 대통령이 온 다음에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약속해놓고 왜 이걸 5월 1일부터 가동했는가? 이거는 황교안을 지금 당장 출국 금지시키고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될 상황인데, 근데 이게 군부를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보여.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저 언론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주도해서 이게 무슨 안보 무능인 것처럼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그거를 비판할 필요는 있지만, 청와대에서도 이인걸 같이 좀 문제의 요소가 있는 사람은 나는 수사 주체에서 빼야 된다라고 봐. 나중에 이걸로 물타기를 한다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그래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이번 주말을 보내면서도 이거 제대로 잘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군부의 사조직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결국 그 하나회가 12.12 쿠데타 주범이야. 하나회가 12.12 쿠데타 주범이라고. 군부 사조직이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그 군부 사조직이 군 수뇌부의 주요 보직을 맡아서 이것들이 딱 짬짬이 먹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서 군 사조직이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김영삼이 그래서 하나회를 해체한 거잖아. 김영삼 노태우를 김영삼하고 노태우를 구속시키면서 하나회를 해체했던 거야. 걔네들이 12.12 쿠데타 주역이었어. 예. 근데 지금 김관진하고 한민구의 인맥이 그 국방부의 주요 요직을 맡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사조직 모임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항명 사태를 일으킨 거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반역 행위죠. 지금 이 사드가 이렇게 민간인들의 주거지를 향해서 레이더를 발사하는 건 우리나라의 성주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국회 비준동의도 거치지 않고 한미일 소파 협정도 위반하면서 환경 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여기까지 진행됐다? 그럼 이거는 반역죄에 해당이 되는 거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금 심각하게 침해한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야. 이거는 황교안하고 그 김관진 한민구가 모두 지금 구속 수사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아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정치적으로 부담 느낄 문제가 아니라고. 예, 이건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말 거예요 여부가 아니라,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근데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겠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까지 보여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조치하고 있을 거라고 봐.
제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주말을 통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예,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원칙대로 신속하게 처분해야 되는데 일단 문재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 돈봉투 만찬 합동감찰반에서 우병우 봐주기 수사 조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검찰에서 돈봉투 감찰하고 있잖아. 돈봉투 사건.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지금 우병우를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요 부분을 정조준해서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우병우, 정윤회, 얘네들은 지금 구속이 안 됐어. 박근혜, 최순실도 구속이 됐는데, 우병우, 정윤회는 구속이 안 됐다고. 그런데 이 정윤회가 김관진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고, 우리나라 군부를 지금 김관진이 잡고 있다는 거고,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예. 우병우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요 부분을 지금 조준해서 수사 중이다라는 이야기. 예. 수백 차례 통화한 안택은 집중조사, 검찰 특수본 부실 수사 의혹 살피는 중이다. 수사 전환, 수뇌부 판단만 남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우병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돈봉투 만찬은 특수본부장이었던 이영렬이 우전 수석과 수백 차례 통화한 안택은 얘네 간에 있었던 사건이다. 감찰반은 돈봉투 만찬 사건의 본격 수사를 염두에 두고 조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관계자 20명을 조사했고 20여 명을 조사했고 이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면서 특수본의 우병우와 안택은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돈봉투 만찬의 핵심은 우병우에 대한 사건의 봐주기 수사 여부라면서 자세한 내용까지 정리했고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한 수뇌부의 판단만 남았다. 그러니까 감찰했는데 감찰 결과를 수사로 전환할지 지금 정치적인 판단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찰팀과 특수본의 우병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안택은의 관여 여부, 이영렬 부실 수사 여부도 검토했다. 특검은 안택은이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우병우와 수박 차례 통화한 내역을 특수본에 넘겼다. 그러나 특수본은 통화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특수본은 이영렬 특수본 얘기하는 거죠. 감찰반은 특수본이 우병우의 범죄 혐의 일부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이영렬이 관여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병우에 대해서 지난 4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지난 2월에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했던 혐의 중 외교부 인사개입 등 5개 범죄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감찰본부가 사실상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거는 지금 단독이긴 한데 핵심이 없는 기사야.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뭔 말이냐. 지금 이제 그 돈봉투 사건을 대검에서 감찰을 했어. 감찰을 해가지고 지금 핵심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하고 이영렬하고 안택은이가 서로 전화로 수백 통을 주고받았는데 얘네들이 지금 봐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감찰한 결과를 가지고 수사 단계로 바꿀지 말지를 고민 중이다. 이런 거는 알맹이 없는 기사이고 시간 낭비예요. 앞으로 이런 기사 갖고 오지 마세요. 예? 자, 미군 허허벌판 괌에서는 사드 배치 2년 만에 환경평가 완료. 한국은 괜찮다? 최종 보고서 사드 레이더 위험성 재차 강조. 예. 지금 이제 이 사드 레이더가 지금 이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가동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괌에서도 허허벌판에서도 2년 동안 환경 영향 평가를 해놓고 지금 우리는 이 수천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이 레이더를 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괜찮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방송 끝나기 전에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예, 뭐냐 하면, 자, 지금 야당이, 특히 이제 자유당에서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무슨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전두환을 다시 우두머리로 해서 어떤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예,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참사장님 이거를 왜 자꾸 올리시죠? 그 기사를 자꾸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맨날 했던 내용 아닌가? 예. 자, 그 기사를 봐야 되는 이유를 좀 알려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접고 넘어가야 될 반드시 이제 체크하고 넘어갈 내용이 뭐냐면, 현재 자유당에서 과거에 자기네들이 야당 해봤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야당했던 시절이 있었어. 그게 언제였냐면 98년부터 2007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지네가 야당이었어요. 그때 그 야당하면서 김대중 노무현의 발목을 완전히 잡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얘네들이 그 뭔가 작전을 피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말짱 헛된 꿈이라는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얘네들이 뭐라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게 박정희의 신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야. 박근혜라는 계산된 카드가 있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2000년에 공식 데뷔를 해요. 근데 이제 98년부터 박근혜가 정치활동을 시작해. 김대중이 집권하면서부터 박근혜가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게 김진명의 무궁화꽃이에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이 93년인가 4년에 나와. 그러니까 93년 4년에 대대적으로 막 팔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막 모든 언론에서 그걸 다 광고해주고 이러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열풍이 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마이뉴스에서도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미국에 이휘소가 죽은 과정을 추적하러 가고 막 그랬었어. 예. 거봐. 98년.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가 나오면서 박정희가 CIA에 의해서 제거됐다. 그 이유가 이휘소라는 핵물리학자를 데려다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 가정으로 만든 소설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휘소는 핵물리학자는 맞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핵무기하고 무관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휘소가 죽는 과정이 뭔가 이상하긴 해. 그러나 그게 박정희하고 연관됐다 어떤 근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거는 내가 볼 때 박정희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진짜 개수작이었던 거야. 근데 그 소설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는 박정희의 박자도 우리나라가 입 밖에 못 내는 분위기였어요. 79년도에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은 다음에 독재자가 제거됐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가 박정희 양자였잖아. 정치적 양자였음에도 박정희 우상을 못했어. 그만큼 국민들의 박정희에 대한 분노가 강했던 거야. 근데 그 강했던 국민들의 분노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개같은 소설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박정희가 다시 우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꼴통 박근혜가 98년도에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김진명 소설은 절대 읽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야, 그 사람. 그 박정희를 우상화한 소설이었어요, 그게. 예. 근데 좌우지간 그 책이 팔리기 시작한 게 94년부터였어. 내가 왜 기억이 나냐 하면 내가 94년도에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무궁화꽃 그거 열풍이 불어가지고 94년 5년에 무지 열심히 읽었어. 무지 열심히 읽고 내 기억에는 95년 96년에 말지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 오연호 기자가 이휘소 박사에 대해서 조사하러 가는 그런 특집 기사를, 르포 기사를 쓰고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95년, 6년에 그 열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98년도에 박근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니까. 그러면서 98년부터
김대중 노무현의 발목을 잡을 때 박정희 우상을 팔아가지고 박근혜라는 그 꼴통을 뭔가 신비롭게 가려놓고 자기네들은 다 알았던 거야. 박근혜가 뭐 김종필이가 대놓고 박근혜가 뭐 애를 낳았다는 이런 개소리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네들끼리 쉬쉬하면서 박근혜를 허상으로 바지사장으로 내세워놓고 박근혜 팔아요 이러면서 그때부터 장사를 시작해.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박근혜를 팔아서 야당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뭔가 박근혜가 신비롭고 뭔가 강단 있고 자존심이 강한 어떤 정치적인 리더인 것처럼 그렇게 박근혜를 팔았다니까. 지금 보니까 완전히 주사에 쩔은 바본데 뻔히 알면서 98년도에 그렇게 10년 동안 박근혜를 팔았다니까. 그 팔았던 그 책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통해서 팔기 시작한 거야. 그때가 94년 5년이 우리나라의 뉴라이트가 만들어지던 시점이에요. 예. 뉴라이트가 만들어지던 시점이고 뉴라이트 조직이 막 만들어지던 시점이고 그러면서 박근혜가 딱 등장하는 게 98년이야. 그래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얘네들이 박근혜라는 구심을 중심으로 박정희의 우상을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박정희라는 우상이 팔릴 수 있었을까? 그걸 알아야 돼. 그 박정희라는 우상이 먹혔던 이유가 뭐냐면 이승만 때 너무 가난했어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거 알죠? 이승만 때 그 박정희가 이승만 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이승만 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북한보다 못했어. 그거 알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이승만 때 북한의 김일성의 북한보다 우리가 낮았어. 남한이. 그래서 그만큼 가난했고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 그런데 그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윤보선 정부에서 그 IBRD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국토개발 계획을 의뢰를 하고 거기서 가져온 게 뭐냐면 제조업을 융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호남에다가 이 그 섬유 전자산업을 만들고 그래서 호남에서 자기 집에서 농사 짓는 가족들이 지은 농사로 밥을 먹고 출근을 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 섬유 전자산업 단지를 조성하면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의 그 경제 개발이 된다. 그러니까는 인력 생산이 되는 거야.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농업과 공업이 하나 되는 농공단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윤보선 정부에서 의뢰한 보고서 내용이었어. 그리고 부산, 그러니까 이 여수부터 부산 마산 요 일대를 수심이 깊은 입지 조건을 이용해서 대형 항만 시설을 가동하고 그러면서 이 호남선하고 경부선을 그 철도가 지금 하나씩 나 있었는데 복선 2개로 나서 산업철도로 발전시켜라. 그리고 대구, 전주, 광주, 부산을 연결시키는 가로도로망들을 확충해라. 그게 IBRD의 보고 내용, 조사 보고서였어. 근데 그걸 박정희가 훔쳐가지고 윤보선을 5.16 쿠데타로 내쫓고 나서 그 내용을 변제시킨 거야. 그래서 원래 그 호남 지방에 그 값싼 노동력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만들려는 이 섬유 전자산업을 지고양 구미에다가 만든 거야. 근데 구미는 인구 희박 지역이었어 그 당시에. 아무 도시가 아니었는데 거기다 만든 거야. 그래놓고 거기다 사람들을 끌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도시로 몰리니까 식량비가 쌀값이 폭등하는 거야. 그래서 쌀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미를 지급하면서 경제적인 통제를 한 거죠. 그래갖고 호남이 죽어버린 거야. 구미공단을 만들면서 호남을 죽인 거야. 쌀값을 그 당시에 시장경제에 맡겼다면 호남이 부자가 되는데 그때 쌀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 강제로 쌀값을 낮춰놨던 거예요. 그게 박정희의 구미공단 사태였어. 그래놓고 나중에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제조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돌기 시작한 게 맞아. 근데 이 또라이가 중간에 변심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석유화학 단지를 만든 거야. 구미에다가 석유화학 단지를 만들면서 구미 일대가 이제 위험지역이 된 거죠. 저고가 정책으로 이 호남의 농민들을 죽인 게 박정희야. 그리고 산업철도로 죽이고 모든 돈을 경부고속도로 만든 데다 쏟아부은 거야. 그래서 나라 경제가 불균형 발전을 하게 되는 게 그게 박정희의
중범죄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 때 먹고 살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호남에서 이제 8명, 9명씩 자손을 낳아가지고 그 자손들이 도시로 다 일하러 간 거야. 그리고 그 딸 아들들이 그 공장에 가서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그 저임금의 돈을 모아서 시골로 보내면 그걸로 이제 먹고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줄 안 거지. 그래서 박정희 신드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박정희가 국민을 먹여 살린 게 아니야. 그건 누가 정말 그 농민의 자녀들이 가서 그 저임금에 혹사당하면서 손가락 잘리고 강간당하면서 그 밤잠 못 자면서 돈 벌어서 보내서 그걸로 먹고 살게 된 건데 그거를 마치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살게 된 것처럼 속인 거죠. 예를 들어 어느 나라나 그 산업화가 되면 그 경제가 성장을 해요. 박정희 때 경제가 성장한 건 맞아. 생산량이 늘어난 건 맞는데 그걸 경제 발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가령 중국도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경제 성장 90년대 더 많이 성장했고 근데 그걸 그 당시에 그 주석이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경제가 공업화되고 대량 생산이 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표현하지 그걸 그 당시에 주석이 잘했기 때문에 영도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산업혁명의 효과라고 그러는 거지. 그걸 그 산업혁명의 효과를 가지고 뭐 그 당시에 뭐 영국의 여왕을 칭찬했겠어? 영국의 총리를 칭찬했겠어? 그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박정희가 다 모든 그 뭐라 그러나 효과를 지가 독식하려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 관련한 내용이 소위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오는 백년전쟁이라는 다큐에 나와. 백년전쟁이라는 다큐에 보면 그때 박정희가 경제를 성장시킨 게 아니었다. 박정희가 집권해가지고 수출 주도형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토끼털을 수출하라고 토끼를 키워갖고 그게 박정희식 경제였어. 그 다음에 화폐개혁을 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위기로 내몰리게 돼. 그래서 그때 케네디 경제팀이 급한 그 경제 전문가들을 보내서 그래서 수습을 한 거야. 사태 수습을 해가지고 그 제조업을 융성시키는 방향으로 경제개발을 주도했던 건 박정희가 아니라 케네디 경제팀이었던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백년전쟁 스네이크박 그 부분을 꼭 보세요. 그러면 결국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게 아닌데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 때 그래도 먹고 살게 됐다. 그거는 박정희의 경제적인 리더십이라고 왜 착각을 했냐. 대한뉴스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대한뉴스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19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많지 않았어요. 그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보급된 건 1980년대야. 전두환이 들어서면서부터 텔레비전이 다 보급이 돼. 그리고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TV는 부자들의 상징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걸 꼭 보면 돼. 근데 이제 그러니까 TV가 안 되니까 그때 뭘로 국민들을 우상화했냐면 국민들을 세뇌했냐면 대한뉴스. 그러니까 모든 면소재지단위까지 천막극장이 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도시는 한 편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변두리 극장에서 2편 동시 상영을 해. 근데 면소재지까지 내려가게 되면 3편 동시 상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동시 상영을 하는 극장들이 모든 전국에 있었어. 조그만 극장들이. 그러면서 그 극장들이 굉장히 싼 값에 영화 3편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가서 보면 그 영화 내용이 거의 안 보였어. 왜냐면 오래 돌린 이 필름들은 상해가지고 비가 내린다 그러잖아. 그리고 막 내용이 또 연결도 안 돼. 중간에 막 타버리면 그냥 붙여가지고 내용도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 극장들에서 3편씩 동시 상영을 하는데 화질이 좋았던 건 대한뉴스 뿐이었어. 내가 그건 정확히 기억해. 왜 기억하냐? 내가 그때 우리 동네 천지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예. 천지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3류극장이었거든. 거기서 이제 동시상영으로 우리가 영화를 보던 극장이었어. 그러니까 대지극장은 동시상영 2편 하던 데고 천지극장은 동시상영을 3편 했던 데야. 여기 이제 도봉구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이천
우이천에서 도봉로에서 우이천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극장이었어. 거기가 무슨 마트가 들어섰다가 지금은 다시 메가박스인가 뭔가 들어섰던 것 같아. CGV인가 뭔가 들어섰어. 메가박스인가 CGV인가 들어섰는데 하여튼 그 수유리의 천지극장, 그게 내가 다녔던 극장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태권브이를 봤다니까. 그때 태권브이를 보러 갔을 때 태권브이가 거의 화면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 막 이만한 막 이상한 얼룩들이 날아다니고 그랬어. 그런데 대한뉴스는 아주 또렷했던 기억이 선명해.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거야. 대지극장, 세일극장, 천지극장이 제일 말단이었거든. 내가 천지극장에서 태권브이를 봤어. 근데 태권브이에 막 깡통 로봇가 막 번떡번떡 하면서 막 두 개도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게 붙여서 그래. 필름을 막 이어 붙여가지고. 그리고 내용이 막 안 통하면서도 우리 그걸 봤어. 근데 그때 대한뉴스는 아주 선명했어요. 그게 뭐냐? 결국 삼류극장까지 보편화시켰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게 대한뉴스를 보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야. 예. 동시상영을 통해서 대한뉴스를 보게 했던 거야. 사람들 억지로 극장으로 불러가지고 그 대한뉴스를 보게 하고 그 대한뉴스로 그때 대한뉴스 속에 박정희가 막 그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막 그 추수를 하고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면서 막 그 저기 작업 잠바를 입고 막 그 저기 산업 모자를 쓰고 막 큰 공장에 가서 지시를 하고 그랬다니까. 그래갖고 나는 박정희가 공업과 농업 모든 것에 유능한 정말 훌륭한 정치적인 지도자인 줄 알고 자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지시했던 게 골리앗이야. 골리앗한테 박정희가 뭘 지시했겠어. 그 저기 크레인인데 크레인하다고 지가 무슨 손가락을 뭘 지시했겠어. 사진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 대형 건축기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 뻥까는 뉴스를 만들어서 뿌렸다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세뇌를 당한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경제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때 이명박이는 사기꾼이라 지 혼자 먹고 튀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박정희 때처럼 우리를 다 같이 먹여 살려줄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박근혜를 찍어줬던 거야. 그런데 박근혜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더 먹고 살게 됐어? 빚만 늘었어. 빚만 늘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의 신화가 박근혜의 무능으로 산산이 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자유당이 자기네들이 그 야당이 돼서 역시 문재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가 98년부터 2007년까지 김대중 노무현 발목을 잡을 때는 박근혜를 팔아서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라는 그 신화, 가짜 신화를 만들어서 김대중 노무현이 경제를 죽였다라고 거짓말한 거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성장한 게 김대중 노무현 때예요. 예. 경제가 발전한 게. 여기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구분해야 돼요. 예. 경제 성장과 발전을 구분해야 돼. 성장이라는 건 규모가 늘어나는 게 성장이야. 근데 경제가 발전한다는 건 성장한 경제가 제대로 분배됐을 때,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배됐을 때를 경제 발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경제 구성원들이 다 잘 살게 되면 그걸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야. 박정희 때 최대로 성장한 건 맞아. 퍼센트로 볼 때 최대 퍼센트로 성장한 건 맞아. 그래봤자 100억 불이었어. 근데 수치로 볼 때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치로 성장한 게 김대중 노무현 때야. 퍼센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워낙 제로에서 100만 불이면 엄청난 퍼센트죠. 뭐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성장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양으로 따지면 김대중 노무현 때 수출량이, 무역량이 세계 11위 규모였어. 박정희 때는 중간급이었다라면 김대중 노무현 때는 세계 상위권으로 우리가 무역을 성장시켰다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김대중 노무현 때 복지제도라든가, 굉장히 막 국민의 평균 자산액이라든가 그런 수치로 봤을 때 가장 성장했던 게 노무현 때야. 그리고 이명박 때부터 쭉 다시 끄집어 내려진 거예요. 평균 수치는. 아니, 그러니까 그 생활 수준이 다 하락했잖아. 노무현 때보다. 이명박 박근혜 때 성장한 경제 수준을
전부 다 부자들이 나눠 먹어, 쏙 빼서 지네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일반 중산층 몰락하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 나빠진 거야. 그래서 서민들이 제일 잘 살았던 때가 김대중 노무현 때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노무현 때는 주말마다 외식했어. 기억 안 나? 동네마다 맛집이 있었잖아. 기억 안 나요? 노무현 때는 엄마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주말마다 외식했어. 막 웰빙 열풍 얘기하고. 그러다 노무현 이명박이 되면서부터 망하고 빚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영업자들이 제일 잘 나갔을 때가 노무현 때였어. 기억나지?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제일 좋았던 때가 노무현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때 경제 수치는 성장 수치는 유지됐어. 성장은 그러니까 그 전체 경제 수준은 유지가 된 거야. 그런데 그 경제 수준을 상당한 양을 부자들끼리 나눠 먹는 바람에 이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진 거죠. 10년 동안.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손학규가 김대중 대통령대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 그랬어. 손학규가 그 당시에 신한국당 대변인인가 한나라당 대변인 할 때 경포대라 그랬다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한테?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그런데 지금 손학규가 국민의당 가 있어. 정말 어이가 없죠? 좌우지간,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실패했다라고 계속 세뇌를 시킨 거야. 실제로는 김대중 그러니까 김영삼이 말아먹은 경제를 김대중 때 정상화시키고 노무현 때 급성장을 시켰는데 그걸 갖다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제를 망친 대통령, 그러면서 죽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경제야! 그러면서 나경원 그 미친 그 XX가 그 지랄하고 그랬잖아. 박근혜 좋다고 박수치고. 나는 그걸 다 기억한다. 나는 그걸 다 기억해. 근데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때는 경제를 망쳤고 지네들이 경제를 살릴 거라고 지랄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경제를 더 죽였잖아요. 그죠? 자, 지금 내가 볼 때 그 자유당 잘 들어. 너네가 야당 짓을 그때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택도 없는 일이야. 왜 안 되냐 하면 이미 박정희 신화가 깨어졌다고. 박근혜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박정희 때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이 났어. 그리고 이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너네가 경제 무능한 권력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야. 그 다음에 경제만 무능한 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우리가 전쟁 난다는 공포 없이 살아봤어. 그래서 너네가 이명박 박근혜 때 전쟁 공포를 팔아도 안 먹힌 이유가 그거야. 내가 볼 때 국민이 전쟁 공포를 안 먹었어. 뭐냐면 전쟁 공포 없는 1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전쟁 공포를 팔려고 그렇게 지랄했던 거야. 이명박 박근혜 때. 결론은 뭐냐? 안보 무능이었잖아. 안보를 팔아서 대통령이 된 이명박 박근혜는 경제도 무능했고 안보도 무능했던 거야. 복지도 무능했던 거야. 국제적으로 개망신 떨면서 부도덕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최순실 농단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미천한 사고를 가졌는지가 온 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너네 바른당에서 바른당이나 무슨 자유당에서 무슨 야당 노름해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를 칠 수 있다라는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게 불가능해. 옛날에는 누구니 김진명 같은 인간이 무지개꽃 피웠다고 막 뻥을 까주고 그걸 팔아갖고 박근혜를 허상으로 키워내고, 그래서 박근혜와 박정희의 신화를 팔아서 너네가 야당 집권을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 너네가 팔 영웅이 없어. 이명박 국민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그래. 전두환 살인마라고 그래. 너네가 지금 전두환 이명박으로 장사해 먹을 수 있어? 이명박 전두환이가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잡아서 후계자를 또 키우지도 않았어.
그래서 니들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안 되는 거라고. 너네가 이번 판에 뭔가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꿈도 꾸지 마. 내가 43년 동안 뉴스를 들었다니까. 29년 동안 민주화 운동을 연구했고, 그리고 14년 동안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한 사람이야, 내가. 니네가 지금 그렇게 야당 놀이를 다시 시작해본다고? 꿈도 꾸지 마.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니들에게 유린당했는지를 분명히 목격한 증인이야. 그래서 너네 그렇게 문재인을 밟았던 거지. 내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그토록 김한길하고 박지원은 그렇게까지 문재인을 짓밟으려고 했던가. 그치?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문재인을 짓밟으려고 했던가야. 김한길, 박지원이. 그 이유가 뭐냐? 문재인은 분명히 목격했던 거야. 이 박지원이는 김대중 정부 때 그 현대 심부름하고 돈 받아 처먹었다가 감옥 갔던 거고, 근데 문재인은 그런 짓을 안 했잖아. 만약에 문재인이 노무현 때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감옥 갔겠지. 안 그래? 박지원이가 감옥 간 거 현대 심부름하면서 정치자금 받은 것 때문에 감옥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가 김대중 대신 감옥 간 것처럼 지를 팔아먹은 거고 가짜 뉴스를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정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재인이 그때 노무현의 최측근으로서 모든 걸 지켜본 문재인이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감옥 갔겠지. 노무현이 죽은 다음에라도 감옥을 갔겠지. 그런데 문재인은 안 갔다는 거야. 털어서 먼지가 안 났다는 거지. 그러니 쟤네들 입장에서는 문재인은 죽여버리고 싶은 놈이었던 거지. 문재인이 만약에 정치하고 대통령이 되면 김대중 노무현 때 지들이 했던 짓을 철저히 알고 있고 그 내용,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야.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때. 그랬던 노무현이 문재인이 어떻게 죽는지까지 목격을 했어. 그런데 막 무슨 뭐 유시민이니 뭐니 이런 애들처럼 막 말이라도 막 하고 다녔으면 어떤 꼴이라도 잡을 텐데 이제까지 입 다물고 얼마나 이를 악물었으면 이가 다 빠졌겠냐고. 어금니가 다 빠져서 발음이 안 좋았다며. 12년도에 발음이 안 좋았던 이유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를 악물어갖고 이가 다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발음이 안 좋았다는 거야. 그렇게 각오하고 결의한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았어야 됐고, 그리고 지금도 그 문재인을 어떻게든지 망치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문재인을 지금 지키는 건 사람이 아니야. 지금 무슨 뭐 문재인 빠돌이들이 지네들이 지키는 것처럼 막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지네가 지금 막 착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을 지키는 건 이거는 사람의 손이 아니야. 내가 어제부터 분명히 느끼는 거야. 아니,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쟤네들 기가 완전히 꺾였다는 거? 김상조 잡을 거라고 지랄하고 나온 애들 얼굴이 완전히 썩었어, 지금. 질문하면서 그 청문회 대상을 똑바로 쳐다를 못 봐. 기가 꺾인 거야.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항명 사건이 딱 터지면서 그걸 문재인이 일부러 터뜨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항명이다. 문재인이 이번에 이 사드 항명 문제가 정확하게 터지면서 쟤네가 완전히 기가 꺾였어. 여러분 볼 때 어때요? 그런 거 같지 않아? 지금 이낙연도 쟤네들이 어떻게든지 막 낙마시키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이낙연은 처음부터 이제 이 호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낙연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처음부터 공조가 깨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김상조를 딱 청문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세 번째잖아. 근데 이미 서훈 때도 얘네들이 공격점을 못 찾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김상조도 오전에 완전히 게임 끝난 거야. 오전에 이 김상조가 입 딱 열면서 게임은 끝나버렸어. 지금 이거는 이 문재인은 내가 볼 때 사람의 힘으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예. 지금 문재인의 정치는 이거는 문재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
이 모든 일이 어우러져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이거는 나는 정말 신의 가호라고 봐. 문재인이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더만 그 사람 사인하는 그 손에 천주교 묵주반지가 있어. 그치? 그 천주교 묵주반지지. 나 결혼 반지인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그게 천주교 묵주반지더라고. 그리고 나는 손석희 사장은 그냥 무신론자인 줄 알았어. 근데 손석희 사장이 천주교 신자더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이 흐름은요, 사람의 흐름이 아니야. 내가 14년 3월 1일에 분명히 들었다니까. 3월 2일날 14년 3월 2일에 내가 분명히 예배 중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김한길이가 안철수를 끌어들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괴물당을 만들 때였어. 그 안철수를 영입했다는 발표 났을 때였어. 그 14년 3월 2일이 우리가 3월 1일날 58명이 삭발을 하고 그 다음날 김한길이가 다급한 마음에 안철수를 끌어들여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을 만드는 발표를 하던 그날이었어. 그날 내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울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가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차마 상상한 적도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을 통해 모든 적폐를 드러낼 것이고 그들을 무찌를 것이다. 심판할 것이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내가 한 달을 기다린 거야. 3월 30일까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3월 30일 날, 여러분 저희 14년 방송 가서 보세요. 내가 14년 3월 30일 날 내가 오늘부터 나는 채식을 할 거다. 그럼 내가 저녁을 금식하고 채식할 거라고, 하루에 한 끼만 채식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그것도 채식만 할 거라고 내가 선언하는 게 3월 30일이야. 그러면서 모든 기적이 시작됐어. 지금 내가 볼 때 이 문재인 정부는 이게 사람의 정부가 아니야. 사람의 손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야. 이 모든 일이 이게 사람이, 누군가 개인이 그 스케줄을 짜갖고 일으킨다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물론 구석구석 자기네들이 어떤 뜻을 더했겠지. 각자의 목적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각자의 목적을 완벽하게 짜맞춰서 지금 이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건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다라고 나는 봐요. 이게 선과 악의 대결이다. 우리 2015년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건 선과 악의 대결이다. 그죠? 내가 선과 악의 대결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마 2015년이었을 거야. 그러면서 그 2015년에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해. 그러면서 16년 총선, 15년부터 16년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이 그게 사람의 이게 스케줄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전쟁 선포였어. 그러니까 이건 니네들이 뭔 짓을 해도 못 이긴다니까? 너네가 지금 남은 그 막말러들을 동원해가지고 복거일인가 뭔가 아주 막말했더라고. 복거일 김진명 같은 류야. 아주 막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막말로 니네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때는 박근혜가 박정희라는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시킨 신화라는 허상을 쓰고 그 가짜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니네가 야당 짓거리를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다르다니까. 지금 너희들에게는 우상이 없어. 신화가 없어. 자,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바른당이나 뭐 자유당이나 지금 뭐 국민의당에서 눈치 보고 있는 박지원이나 이런 애들, 너네들이 지금 뭔가 전세를 뒤집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회는 오지 않을 거야. 왜? 98년부터 2007년은 박근혜 신화, 박정희 신화를 팔아서 박근혜라는 바지 사장을 팔았잖아. 그래서 니네가 성공했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젠 안 된다니까? 안 돼. 왜? 너네 미천이 거덜난 거야. 너네는 이번에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 한마디로 지금 너희 정치 세력은 모두 그만둬야 돼.
지금의 너희들의 정치가 다 끝나야 된다고. 너희들은 끝나야 되는 세력이야. 심판 대상이라고. 새로운 세력이 시작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할게요. 문재인 정부 안에 구 권력과 연관되어 있는 부패 세력이 나는 숨어 있다고 봐요. 노무현 때도 그랬어. 노무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세력 안에, 문재인 정부 안에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 적폐 세력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걔네들이 지금 그 국민적인 요구를 깔아뭉개고 그러면서 그 실권을 차지해서 결정적일 때 문재인을 죽이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솔직히 내가 수요일날 돌아오면서 너무 민망했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쉬어야 되지 않냐고 내가 그러는데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야. 방송 열으라고. 도대체 내가 왜 열어야 될까 싶었는데 솔직히 내가 아침까지도, 그날 아침까지도 내가 항명이란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 근데 수요일날 방송을 딱 하고 시작하자마자 항명이란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그때 깜짝 놀랐다니까? 아, 이게 항명이었어? 나 방송하면서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이거 항명 아니냐? 이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그 전에는 미리 깨닫지 못하고 방송을 열은 거야. 왜 였는지 모르고 했고 거기서 그게 항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진짜 항명이고 군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기사를 보잖아. 진짜 이런 기사가 있네 이러면서 확인하잖아요. 그 전까지 생각을 못했다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항명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오버한 것 같더라고. 솔직한 내 심정은 아이 뭘 이걸 가지고 무슨 군법 위반이니 항명이니 너무 이거 좀 오버한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저녁에 손석희 사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저녁에 손석희 사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시켰구나. 그리고 어저께도 내가 딴 얘기 하려는데 또 막 2시간 동안 내가 화를 내면서 아, 진짜 왜 이러실까.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시간 전후로, 그 전에 저쪽 애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이명박 전두환 세력이 이걸 안보 무능이라고 밀어붙이려고 했더만. 내가 막 화내기 전에 이 새끼들이 안보 무능이라고 반격을 막 가하고 언론을 막 동원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막 2시간 동안에 지랄 발광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안보 무능 얘기가 쏙 들어갔어. 그치? 그러면서 어제 저녁 때는 전부 다 항명이라고 다 그냥 대다수가 항명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내 어저께 오전까지는 어제 내가 막 사실 몰랐어. 어제 오전까지도. 나 어제 오전까지 안보 무능 얘기하면서 반격을 막 시도했었던 거야. 근데 어제 내가 막 2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막 쌍욕을, 아이고, 내가 진짜 요 근래 그렇게 쌍욕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막 어저께 쌍욕이 그냥 연달아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더니 저녁 때 되니까 그냥 입장이 항명이다 이거. 군법 위반, 이거 군법 위반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정리가 돼 있더만. 아, 내가 잘못 알은 거예요? 내가 흐름을 잘못 파악한 거야?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 파악한 거야? 흐름이 그렇게 바뀐 거지. 그러면서 오늘 김상조도 오늘 내가 어저께 김상조를 뭐 포기해라. 김상조는 난 버릴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오늘 청문회를 딱 보면서 한마디 시작하는데 텄네 싶더라고. 그러면서 이 게임은 쟤네가 못 이긴다 싶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그 김상조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게 이거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 완전히 이게 기운이 이거는 이건 엄청난, 나는 청문회를 내가 그동안에 보면서 이런 청문회 처음 봤어요. 노무현 때도 그 멀쩡하던 사람이 청문회장에 나오면 전부 다 벌벌 기었어. 그러면서 그때 박근혜랑 막 이런 무식한 새끼들이 그냥 밀어붙이면 그냥 기가 죽었다니까. 그래갖고 다 낙마한 거야. 논문 한 편 위장 전입 한 건 이런 걸로 죄 낙마를 했어. 그런데 이번 건은 이번 그 이낙연 청문회도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미천한 저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 그 한마디에 이미 게임이 끝났어, 이낙연 때. 그리고 이번에 김상조도 딱 한마디 시작할 때 게임 끝났다 싶더라고. 애들 청문회 하는 청문위원들 얼굴이 아침하고 비교하니까 10년은 썩었어. 시커매졌어. 그지? 아침에는 굉장히 막 뽀했거든? 근데 지금 얼굴 봐봐. 얼굴 색깔이 새까맣게 죽었어. 그치? 김상조가 15가지 의혹에 대해서 전부 다 반박을 했고, 그리고 무슨 뭐 다운 계약서, 이것도 그 다운 계약서라고 얘기됐던 그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였어. 그랬지. 거기다가 또 무슨 그 카드 사용 내역 빵원이라고 막 들이댔는데, 그 학교에서는 1,700만 원 이하면 그거는 빵원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거야. 자기도 1,700만 원 밑으로 썼다, 돈. 근데 그게 어느 한도를 안 넘어가지고 신고를 안 받아준 거였다. 그랬지. 거기다가 예일대학에서 무슨 미국의 CEO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연수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장학생이었고, 이게 걔네들이 막 질문을 하면 할수록 자기네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아니 어떻게 걔네들도 보좌관들이 다 있는데 몰랐겠냐고. 그 예일대 문제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제 막 그 국민의당에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한 거야. 스폰서 아니냐? 와, 이 스폰서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그 찝찝하고 더러움, 그 아주 부패 같은데 막 꼬랑내가 막 나는 그런 느낌으로 딱 스폰서라고 던졌는데, 한숨을 푹 쉬더니 그게 사실은 예일대학에서 그 300주년 기념으로 특별 프로젝트로 만든 거다. 그래서 CEO들이 누가 줬는지 비밀에 붙이고 주는 장학금 제도였다고. 박지원, 김상조 청문회 통과에 재벌개혁 강력 추진해주길. 그러면서 지금 지지를 선언했어? 오늘 청문회가요. 한번 나중에 재방송 봐봐. 내가 볼 때 이건 강의 자료야. 이거 강의 자료야. 공정거래에 대한, 재벌개혁에 대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의 자료야, 저거. 내가 그런 야당을 믿고 오늘은 문재인을 깔 수 있을까라는 헛된 기대를 한, 아휴, 내가 맨날 언렉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늘은 헛된 기대를 한 내 죄지. 아휴, 어떻게 문재인을 좀 까보려면 이게 좀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 야당하고 언론하고. 언론도 참 안 됐어. 야당 애들도 참 안 됐고. 어떻게 까보려고 했는데 그게 참 거시기 하잖아. 이게 뭐 무슨 강남 아이들의 기회를 뺏는 것도 아니고, 그 선생님 직업, 선생님, 그 학교 배정 때문에 그랬다니까. 또 그 위장전입 그것도 빨아먹을 수가 없는 거고. 거기다가 심지어 그 위장전입 문제, 김상조 위장전입은 어떤 거냐면, 그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왜 목동에다가 주소지를 냈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유학 갈 때 우편물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주민등록 기재하라고 그러고, 주민등록처를 가짜로라도 등록해놓고 가라고 안내한대. 외교부에서 안내가 나온대, 공식으로. 외국으로 무슨 업무나 유학을 갈 때 그때 그 국가에서 발송하는 공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소지 한 곳을 정해서 신고해놓고 가라고. 그 위장전입이잖아, 그거. 안 사는데 전입해 놓으면.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던 거야. 나는 되게 교만한 인간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위장전입 얘기도 지금 아침에 쑥 들어가고. 그러니까 청문위원들이 똑바로 쳐다보고 질문을 못해. 막 하늘 보고 뭐 이해가 안 된다. 청문위원이 청문 대상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아주 그 뼛속을 들여다보는, 눈속을 들여다봐서 너의 비리를 잡아내겠어 이러면서 딱 봐야 되는 거야. 근데 하늘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똑바로 얼굴을 못 봐. 지금 사색이 돼가지고 지금 얼굴이 빨갛고 꺼먹고 이러고 있어 지금. 내가 저렇게 청문위원으로 청문 대상에 나와가지고 말 저렇게 오래 하는 거 처음 봤어. 막 그 청문위원들을 돌아가면서 막 쳐다보면서 막 말을 해. 지금 강의 중인 줄 아나 봐 저 사람이. 꼭 지금 분위기는 청문회가 아니라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위기야. 아이, 칙을 캐러 가야 돼 내가.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상황은 오늘은 야당이 좆대버린 날이다. 야당이 좆대버린 날이고 그 문재인을 까기 위한 작전은 오늘 또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소주나 한잔 하면서 이제 잊어버리자. 텄다 이번 판은. 그래서 내가 왜 텄을까? 이게 왜 얘네들이 이렇게 안 될까? 생각을 해봤지. 왜 얘네가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 박정희 얘기를 하라시는 거야. 박정희 박근혜 신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라. 왜 니네들이 해도 안 되는지를 분명히 받아둬라. 그게 뭐냐? 그동안에는 90년대 초반에 그 무궁화 꽃 팔아가지고 박근혜라는 바지 사장을 만든 거야. 박정희 신화를 복원을 해서 그게 이제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를 치면서 무궁화 꽃이 나와. 시점상 봐봐. 김영삼이 12.12 쿠데타 문제를 들어서 김영삼하고 노태우를 쳐. 그러면서 나온 게 무궁화 꽃이야. 그래서 그 무궁화 꽃을 팔아가지고 박정희 신화를 복원하고, 그래서 박근혜라는 바지 사장을 가지고 걔네 세력을 결집했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갖고 온 박근혜가 20년 만에 아작이 난 거야, 이번에. 20년 만에 그래서 아작이 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얘네들이 다시 전두환이가 지가 딱 회고록을 내면서 내가 다시 대빵하겠다 했는데, 그때 바로 저기가 터진 거 아니야. 전두환 삼남의 업소녀에게 준 4천만 원짜리 시계. 그게 일부러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조사 좀 해봐. 어떻게 터진 건지.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전두환 세력이, 회고록을 내면서 군부를 막 모아서 새 결집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새 결집을 하고 있었던 시점에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헬기로 공격한 장면이 그게 인테리어 하다가 발견이 됐대.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총탄 박힌 게 우연히 발견된 거래. 나 지금 소름 끼치고 있어. 지금 소름 끼친 사람. 소름이 보이나? 나 지금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이가 회고록을 내면서 지가 다시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무너지니까 다시 지가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왜 뜬금없이 헬기 얘기가 나오잖아. 헬기로 총격을 했다라는 증거가 나왔다. 그게 리모델링 하다가 우연히 그게 발견이 된 거야. 그게 우연일까? 그때 하여튼 손석희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필연은 우연을 가장하면서 나온다. 필연은 우연을 가장해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 전두환이가 다시 새결집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헬기 사격 흔적이 나왔어. 그러면서 5.18 기념사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호남이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는 얘기야, 지금.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한민구, 전두환 시계 얘기가 언제냐? 전두환 삼남 시계. 그게 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러니까 전두환 시계 사건이 터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항명 사건이 터졌네. 그지? 그러니까 저번 주 말에 전두환 업소녀 문제가 터지고 4천만 원짜리 시계 얘기가, 그러니까 저번 주 말 정도지 그게. 그지?
저번 주 말에 그 전두환 시계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항명 사태가 터지는 거거든. 이게 별개의 문제 같지만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네. 5월 25일 날 별개의 문제가 아닌 거야. 즉 전두환이 29만 원인데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버텨왔잖아. 그런데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업소녀한테 뿌릴 정도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냐? 그러면 그 돈의 출처는 어디냐면 전두환 세력이거든. 전두환 군부 세력. 그 군부 세력의 돈은 어디서 나왔겠어? 그거 방위산업 비리하고 그 다음에 국방비 빼돌리고 이런 걸로 만든 돈 아니겠어? 그 돈으로 소위 지금 한민군이 무슨 김관진이 이런 애들이 세력 유지를 해온 거 아니겠어? 라는 소설이지. 라는 소설이야. 이 실존 인물인 김관진하고 한민구가 등장하는 팩션이야. 소설. 그러니까 전두환 업소녀의 시계 사건이 터진 건 우연이었고 그런데 그게 우연이었을까? 이거 진짜 우연이었을까? 그 시계가요 이번에 갖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지? 그 시계가 우연히 갖고 들어온 게 아니야. 이번에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게 몇 년 전에 갖고 들어온 거죠. 몇 년 전에 가지고 온 건데 이번에 터졌어. 2015년 8월에 갖고 들어온 시계가 이번에 터졌어. 근데 이번에 그 사건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동안에 그거를 묻어놨었겠지. 묻어놨다가 이번에 우연히 터트린 걸 수도 있어.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러? 어떻게 터진 거야? 케이스를 주문. 시계 케이스를 받으려다가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전두환 아들한테 선물 받은 업소녀가 그 시계를 팔아먹으려고 그 시계 케이스를 주문한 거야. 명품은 판매할 때 그 시계 케이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 시계 케이스를 주문했다가 터진 사건이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야. 범인은 하나님이지. 설계자는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그 전두환의 시계 사건이 터지면서 이거는 전두환 그쪽 세력한테 확 위축될 수 있는 문제거든. 전두환 아가리를 딱 막아놓고 그리고 한민구 김관진을 친 거네. 그러니까 이게 다 각자 자기들의 뜻대로 한 거야. 각자 자기들의 눈으로 다 모든 일을 해. 근데 하나님의 모자이크가 그런 거라니까. 각자 자기의 욕망과 탐욕으로 일들을 저질렀는데 그게 한꺼번에 딱 터질 때는 하나님의 멋진 그림 속에서 터지는 거야. 내가 볼 때는요, 전두환의 그 군부 출신들이 전두환 밑으로 쫙 있었던 군부의 진짜 뒤통수 맞은 기분이야. 내가 사실은 이번에 방송 쉬고 내가 캠핑을 다닐라 그랬어. 근데 그렇게 미세먼지를, 그거 알지? 미세먼지 나쁨이었던 거. 내가 캠핑 가려고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너무 나쁨으로 해갖고 캠핑을 못 가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방송한다니까는 미세먼지가 좋음으로 나와. 그러면서 왜 나더러 방송을 하냐고. 나 뒤통수 맞은 기분이야. 난 솔직히 내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방송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왠지 있잖아, 내가 오버하는 느낌인 거야.
내가 방송을 하면서 아니 뭐 이게 무슨 군법 위반이야. 근데 군법 위반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뉴스가 있는 거야. 수요일날 방송 다시 봐봐. 내가 이거 군법 위반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를 해. 내가 놀래갖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참사장님이 자기도 몰랐는데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래서 또 검색을 해갖고 왔어. 근데 군형법 위반이래. 그리고 내가 이제 사실은 어저께도 내가 방송 안 할라 그랬어. 내가 어제 막 설사도 너무 심하고 안 할라 그러는데 생방송 때 한 번도 설사 안 했잖아. 어제. 근데 이렇게 몸도 안 좋은데 막 억지로 방송을 시키더니만 세상에 2시간 동안 흥분을 시키는 거야. 쌍욕을 시키면서 나 이거 방송 잘리면 어떡하지. 나 BJ 파트너 BJ 잘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안보 무능 얘기가 쑥 들어가고 학명 얘기로 그냥 정리가 다 됐더만. 그리고 오늘 지금 재벌 개혁하는 김상조 청문회가 재벌 개혁 김상조 청문회가 완전히 이제까지 유례 없었던 너무 고급스러운 청문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재벌 덩치 클수록 세금 부담이 더 작아졌다. 예. 지금 이제 이 재벌 개혁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와요. 부자들이 자기 혼자 더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 일관된 내용이 뭐냐면 부자를 경고하시는 내용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부자들이 욕심을 자기 욕심대로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관되게 나와.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재벌 구조가 소위 모든 우리나라에 생산된 부가 우리 모든 서민이 잘 먹고 남는 돈이라니까. 그런데 그 돈을 이 시벌놈들이 지네 창고에다가 쌓아놔서 그래서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거야. 다수가 소비를 잘 해줘야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게 경제 선순환이라는 게 되는 건데, 착한 순환. 근데 소비력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력이 없어서 경제가 악순환이 된 거야. 멈춰버린. 그 문제를 20년 동안 싸운 게 김상조더만. 나는 근데 김상조를 몰랐어. 나는 솔직히 김상조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인상이 별로 안 좋다고. 인상이 너무 더럽더라고. 왠지 되게 승질 나쁜 아주 꼰대의 얼굴이라서 내가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 근데 오늘 딱 청문회를 보는데 그동안에 사진이 잘못됐었구나. 그동안에 사진이 잘못됐었구나. 세상에 저 얼굴에서 총기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한마디. 20년 동안 칼라리에 살아왔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아. 우리가 김근태 의원 밑에 있었기 때문에 쟤네들이 김근태 의원을 얼마나 조사했겠어. 김근태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조사했겠어. 그래서 우리가 통장을 20년 동안 다 털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린 다 국가에 보고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떳떳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거고. 저 사람의 저 당당함이 20년 동안 자기가 재벌을 털면서 재벌의 재벌을 공격하면서 재벌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만 비리가 있었어도 얘가 당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삼성에서 자기한테 강의료를 500만 원을 줬는데 450만 원을 돌려주고 50만 원만 받았다는 거야. 그만큼 자기 관리를 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기겠어 저런 사람을. 무서운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삼성에서 그 500만 원을 주고 아마 지금 이럴 때 써먹으려고 했을 거 아니야. 고액 강의료. 그래서 고액 강의료라고 쳤다니까 쟤네들이 질문을 한 거야. 근데 내가 450만 원 돌려주고 50만 원만 받았다. 그게 어떻게 고액이냐.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왜 저 사람이 필요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이 재벌이 독식하는 구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했잖아요 내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그런 꼬라지야. 대자본이 모든 이윤을 독식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계가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5개월 동안의 촛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기억나요? 작년에 내가 슬라보의 지적에 대한 SNBC인가? 거기서 나온
강연을 소개했던 적이 있어. 작년 여름이었을 거야.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계의 석학들이 민주주의는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 지제 교수 얘기가 나올 때가 뭐였냐면 그 사람이 동유럽 출신의 학자야. 근데 동유럽 출신의 학자인데 우리나라에서 막 그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이 미디어 환경이라든가 대자본의 이 구도 속에서 서민들이 점점점 우민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투표가 굉장히 나쁜 방향의 투표를 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렉시트를 막 추진하는 언론 브렉시트가 이 지제 교수를 완전히 절망시킨 거야. 브렉시트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세계가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그랬어. 거기에다가 확정적으로 모든 세계에다 민주주의가 끝났다는 게 트럼프의 당선이었어. 영국의 브렉시트,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세계 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다. 왜냐면 이 영국의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영국에서 브렉시트라니. 브렉시트가 뭐냐 하면 유럽연합에서 그 유럽연합으로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복지제도를 공유하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유럽연합이거든. 근데 그 비용을 부자 나라가 더 많이 내는 거야.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 돈을 많이 내서 그 유럽연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리는 제도인데 그 영국의 브렉시트가 뭐냐? 그 영국의 서민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을 너네들 돈으로 먹여 살리는 거다. 그러면서 너네가 유럽연합에서 탈출하면, 즉 브리티시가 유럽연합에서 엑시트하면 그게 브렉시트야.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하면 너희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야. 다른 나라 도울 돈으로 너네가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꼬셔가지고 브렉시트를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국의 가난한 서민들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어. 영국의 가난한 서민들은 유럽연합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정치인들이 자기네들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다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나 그게 깜짝 놀랐고, 그런데다가 이 트럼프가 미친놈인 건 온 세계가 다 아는데 그 트럼프를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뽑았어. 미국의 백인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야. 뭐냐 하면 미디어를 장악한 대자본이 국민들을 우민화, 바보로 만들고 3S 정책으로 바보로 만들어서 그들의 투표를 가지고 직접 민주주의의 함정인 거죠. 잘 모르면서 투표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는 종말이다. 그게 작년 가을에 나온 결론이었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 민주주의의 종말이다라고 선언했어요. 지식인들이. 3S 정책이라는 건 너 아까 나한테 네가 아까 황교안이가 인자하다고 얘기했던 애 아니야? 3S 정책이라는 건 뭐냐? 시각적인 효과,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성적인 효과, 성적인 자극,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 그게 3S 정책이야. 그 3S 정책은 로마 시대 때부터 내려온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이야. 근데 그 바보로 만드는 정책을 가지고 그걸 미디어가 주도해. 미디어가, 언론에서. 이 방송 매체.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봐봐요.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 그런데 제재하지 않아.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프리카의 개인 방송들이 너무 자극적인데 그게 별풍선 때문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람 죽이는 건 페이스북이었잖아. 페이스북 때문에 지금 여러 명이 죽고 있어. 페이스북 방송하다가. 그런데 왜 그렇게 똑같이 비판 안 해? 페이스북 비판은 안 해. 그죠?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별풍선 없잖아. 그런데 막 총 쏴 죽이잖아.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유튜브도 그래요. 지금 트위터도 거의 장악돼가지고 완전히 가짜뉴스가 판치는 게 트위터야. 셋 다 공통점은 미국에 있다는 거지. 회사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전 세계인을 바보로 만드는 선봉에 서 있는 거야. 페이스북 대주주, 트위터 대주주,
유튜브 대주주가 누굴 것 같아? 솔직히 나 이거 지금 깨달았어. 씨발. 지금 깨달았어. 지금 말하면서 깨달았어. 진짜 그러네. 우리가 이제까지 방송 매체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잖아. 그죠? 이제까지 우리가 방송 매체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방송 매체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이잖아. 그 셋 다 미국의 대자본이야. 유태인 자본이라고 얘기되는 미국의 금융자본. 그지? 근데 이거 미국만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투자 많이 했을걸? 그래서 세계 대자본이 지금 유튜브하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다가 투자해놓고 엄청 띄우는 거야. 중국에 똑같은 프로그램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름도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웨이보인가? 중국에도 유튜브 같은 게 있대. 그것도 1조 원인가 들여서 만든 거래. 그 얘기는 안 나와. 텔레비에 뉴스에 안 나와. 근데 페이스북은 계속 나와. 그지? 유튜브도 계속 나오고. 그죠? 세계 대자본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해서 세계인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세계인의 정신을. 가짜뉴스를 뿌려서.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그 자스민 혁명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언제였더라? 자스민 혁명이? 2012년이었나? 그 자스민 혁명이 그게 이명박 때였어. 그죠? 이명박 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그 트위터를 이용해서 자스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다. 2011년. 자, 그 2011년에 그 자스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면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기야. 자스민 혁명의 결과 이상하게 그 혁명이 일어났던 모든 나라가 독재국가가 됐어. 연결되는 거네. 스마트폰을 싼 값으로 다 보급하고 트위터를 다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자스민 혁명을 온 세계에서 다 보도했어. 근데 실제로 자스민 혁명을 일으켰던 모든 나라가 군부 독재가 장악했어. 그 얘기는 다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면서 마치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자유의 성지인 것처럼 전 세계에 홍보를 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유튜브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유통망이야. 자스민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 2011년인가에 일제히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트위터로 시위대를 모집하고 그래서 반정부 시위를 하는 대대적인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도 뭔가 좀 수상했어. 근데 그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던 지역이 전부 다 독재 국가가 장악을 했다니까. 튀니지뿐만이 아니야. 이집트도 그랬어. 튀니지, 이집트 그때 한 3개인가 4개인가 나라에서 그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던 4개 나라인가가 다 독재 국가가 장악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방송 매체를 통한 언론만 경계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가 내가 볼 때는 이 미국의 대자본이 전 세계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네. 야,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방송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전 세계의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로 지배가 가능하니까. 드디어 나왔어. 음모론이네 너무. 내가 아까 소설이라 그랬잖아. 아니 소설인데 무슨 음모론이야.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하고 이 페북하고 트위터가 전 세계인이 그걸 하게 되면서 세계가 극우화됐잖아. 그치?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이 트위터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2011년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극우화된 거 아니야. 그죠? 라는 소설이야. 심장 떨려, 씨. 심장병 걸릴 것 같아. 자, 소설 더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윤도현이 불렀어요. 끝이 아니길. 끝내면서 선택하기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 망치부인의 방송은 생방송이 끝난 다음에 재방송이 이어지고 끝없이 계속되는 재방송을 통해서 내용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끝인데 끝이 아닌 거야. 자, 오늘 방송에서 심장이 벌렁거려 진짜. 내 진짜 하나님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좀 미리 좀 이렇게 언지를 좀 주신 다음에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다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자, 여러분,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보시면서 KBS 대하드라마 1945, 서울 1945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주제곡이라 삽입곡이라래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쓰잘데기 없는 음모론이네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사람한테 뭐라고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왜냐? 이 방송은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준비된 자에게만 느껴지는 방송, 가슴이 열린 만큼 공감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 들었다 해도 저는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저는 이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에서 들은 예화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바가지가 이 바가지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담긴 물이 다 다르다. 똑바로 놓여있던 바가지는 물을 가득 담을 것이고 비스하게 놓여있던 바가지는 물을 절반을 받을 것이고 엎어져 있는 바가지는 물을 한 방울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은혜를 내리시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받아지는 양이 다르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망치부인의 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무서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방송이라고 느낀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두 분 다 저하고 무관합니다. 저는 다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파자일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우리 방송 보지 마세요.
이 방송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망치 부인이 하는 방송이에요. 예. 마음에 안 들면 듣지 마세요. 예. 자. 오늘 방송은 저도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지금 일주일 동안에 벌어진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두환 아들의 업소녀 그 명품 시계 상자 하나가 가져온 진짜 어이가 없다. 자,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가슴이 열린 만큼 공감하는 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요. 다만 우리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 같아요. 우리 촛불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전 세계 언론이 민주주의는 한국처럼 해라 라는 기사를 실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을 통해서 세계의 민주주의에 나아갈 방향을 지금 알려주시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동참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동참할지 말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문재인은 어쩌면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일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다라고 오늘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이 믿든 말든 여러분의 선택인데, 그래서 문재인은 제가 볼 땐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문재인 정부로 성공시켜서 무슨 노빠나 문빠의 권력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나아갈 바, 그리고 세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가능할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프리카라는 이 작은 매체가 어떻게 유튜브라는 10조 원대의 저 매체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저 막대한 자본력을 이 아프리카의 망치부인같이 작은 방송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상대하고 싸워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니까. 망치부인의 재방송은 24시간 계속될 거니까.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업을 해주신 5,809분께 감사드리고요.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힘차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은 별풍선 아무리 많이 써도 이름 안 불러드리는 거 알죠? 그거 싫으면 후원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거 업로드 해주시는 참세상님, 양은리님, 베티고양이님, 안경유이님, 상식이 통하는 세상님, 풍행국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일요일 저녁 8시 인생수다방 진행할게요. 예, 지금부터 일요일 저녁 8시까지 여러분이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인생상담이란 제목을 달아서 텔레그램으로만 보내셔야 됩니다. 80자 내로, 200자 내로 보내셔야 됩니다. 400자 내로 보내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제가 그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일요일 저녁 8시까지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에 만나요.